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80억 세계인의 성씨 영국편 강의를 맡은 오동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노르만 왕조의 정보강 윌리엄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 중에는 이제 저 모자란 장남 로베르가 있었고요. 붉은 수염의 삼남 윌리엄 루푸스, 막내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삼남이 윌리엄 2세가 됐죠. 저 모자란 아들이 이 불만을 품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13년간 싸움을 하지만 집니다. 삼남 윌리엄 2세한테 노르망디도 뺏기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사냥을 갔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큰형이 왕위를 뺏으려고 하자 막내가 딱 막아가지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독일에 시집간 마틸다한테 물려주기로 합니다. 근데 이 마틸다가 앙주의 백작과 결혼을 해서 그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가문이 변하게 됩니다. 플랜테저넷 왕조라고 하는 가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앙주의 백작이 성이 플랜테저넷입니다. 이걸 뭐냐면요, 이게 프랑스 말 블랑따주네에서 왔는데, 블랑뜨는 이제 꽃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심다 이런 뜻인데, 주넷은 뭐냐면 이제 금작화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그 가문의 이름이 나왔냐면, 이 헨리 2세의 아버지 앙주의 백작이 이 금작화를 머리에 꼽고 다니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헨리 2세는요, 아주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 맞이하게 되죠. 헨리 2세하고 엘리오노르와의 결혼이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헨리 2세는 프랑스 왕실에 갔을 때 프랑스 왕 루이 7세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루이 7세가 이 수도승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오노르하고 헨리 2세하고 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엘리오노르는 프랑스 왕하고 이혼을 하고 헨리 2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오노르라는 이 여자분이 엄청난 그 귀족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키텐 공장령이라는 프랑스 남쪽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참금으로 가져가서 합칩니다. 이때부터 약 300년 동안은 영국 왕비가 프랑스 공주를 맞이하게 되죠. 그 플랑테주넷 왕가, 플랜테저넷입니다. 영어로는 플랜테저넷 왕가의 헨리 2세의 영향을 보면, 자, 외가로부터 잉글랜드 땅하고 노르만디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친가로부터 앙주 백장령, 그 다음에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아키텐 공장령 해서 영국이 프랑스 왕실보다 훨씬 많은 땅덩어리를 프랑스에 차지하게 되죠.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100년 전쟁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의 왕은요, 이 프랑스의 봉신입니다. 매년 한 1년에 2번 프랑스에 가서 이렇게 충성의 맹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헨리 2세는 수시로 반란이 일어나는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를 평정하고 이 통일된 잉글랜드를 만드는데 한 35년 동안 그 공을 들여서 평화로운 잉글랜드를 유지해 나갑니다. 자, 엘레오노르가 영국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세기 서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무게중심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더 이상 프랑스의 봉신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또 프랑스 문화가 영국으로 마구마구 들어가게 됩니다. 네, 프랑스 왕실 문화부터 해서 프랑스 귀족 문화가 영국으로 엄청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근데 헨리 2세에게는 아주 유명한 아들들이 이제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플랜테저넷 집안은요, 오래전부터 형제끼리 싸우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아주 안 좋은 혈통? 뭐 이런 집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헨리 2세는요, 이 셋째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산속에서 사명을 하게 되는데 그 셋째 아들이 유명한 우리 사자 심왕 리처드입니다. 보통 사자왕 리처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그래서 사자 심왕 리처드가 되겠습니다. 이 반란의 원인은 이 끔찍히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헨리 2세가 끔찍히 사랑하는 막내한테는 프랑스에 있는 땅을 주고 리처드한테는 축축한 잉글랜드를 줬단 말이죠. 왜냐면 리처드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프랑스의 비옥하고 날씨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영국은 축축하고 비도 많이 오고 환경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연 환경이. 그래서 이제 리처드는 필립 2세, 그러니까 프랑스 왕 필립 2세하고 짜가지고 반란을 계획합니다. 반란에서 쫓겨난 그 아버지 헨리 2세는 자신이 사랑하는 막내 존을 기다렸지만 막내도 이미 리처드 편이 된 상태여서 정말 분통 터지면서 이제 산속에서 죽은 거죠. 자, 이때부터 나온 게 이제 사자 3마리 그 영국 왕실 문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리처드 1세가 사용됐다고 알려진 사자 3마리입니다. 원래는 이제 노르망디에서부터 시작된 2마리 사자였는데 아키텐 공장령의 그 땅을 가져오면서 사자 1마리를 더 추가를 시켰죠. 지금 현재 영국의 왕실, 그러니까 영국의 국가 문장에 사용하고 있는 그 사자 3마리가 이때부터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자왕 리처드는 되게 간단 명료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yes 아니면 no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이 프랑스의 존엄왕 필립 2세하고도 친분이 굉장히 있으면서도 서로 이제 정적이었고 존엄왕과 동맹이면서도 호시탐탐 노르망디를 회복하려는 노림수를 계속 이렇게 짜고 있었죠. 리처드 1세 같은 경우는 10년 왕을 했는데 딱 1년만 영국에 있었습니다. 이 3차 십자군, 이 십자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십자군에 가서도 사실은 성공을 못하죠. 노르망디가 뺏길까 봐 자신의 친구이면서 정적인 필립 2세도 같이 데려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화살을 맞고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운명을 처하는데, 자, 리처드는 아주 나쁜 인간의 그 표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나쁜 자식이에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가지고 왕권을 뺏었잖아요. 나쁜 형제죠. 그 형제의 왕위를 탐냈어요. 또 나쁜 남편으로 아내보다 남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쁜 왕으로 영국보다 프랑스 또는 이제 십자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죠. 자, 사자왕 리처드가 죽고 그의 동생 존 왕이 됩니다. 로빈 훗이라는 영화에 보면 존 왕이 굉장히 비겁하고 아주 나쁜 왕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왜냐하면 너무 비겁하고 또 아버지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존 왕은 노르망디를 빼앗깁니다. 그 롤로라는 그 바이킹이 노르망디를 프랑스 왕에게 이제 하사를 받은 뒤 300년 만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상황이 존 왕 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이제 결지왕이라고 하죠. 아버지한테 땅을 받지 못해서 결지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땅을 또 뺏겼기 때문에 실지왕, 잃어버렸다 해서 실지왕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용감하지도 않고 모험심도 없고 잔인하고 비겁한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죠. 실제로 그랬고요. 자, 존 왕이 국민들이 사랑받는 조카 부르타뉴공을 암살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제 프랑스 왕의 그 신하인 잉글랜드 왕을 호출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프랑스 왕은 호출하면 영국 왕은 무조건 와야 돼요. 왜냐면 공신이기 때문에, 신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존 왕은 가는 걸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하로서 예의를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 왕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잉글랜드가 차지했던 프랑스 땅을 다 이렇게 뺏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더구나 이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서 굉장히 궁지에 몰리죠. 근데 이제 빼앗긴 프랑스 땅을 찾아야 되는데 스코틀랜드보다 더 급한 게 프랑스에 뺏긴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만 이 못된 왕한테 돈을 주지 않고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반대를 하게 되죠.
왕위 횡포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귀족들이 반발이 심해지고 이제 칼을 들이대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1215년에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 아주 분노를 떨며 이제 서명을 하게 되죠.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종교계의 이 최고 지도자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족 대신 납세자들이 어떤 결정을 한 거에 사인을 하는 그런 왕의 신세가 된 거죠. 자, 이때부터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이 대헌장이 나온 때부터 잉글랜드에는 조금씩 민주주의가 싹트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라틴어로 쓰여진 영국 최초의 그 헌법이자 현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항목이 이거죠.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 뭔 말이냐면 세금을 거두려면 세금을 내는 귀족과 신하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자유인의 체포와 처벌은 법에 따라야 행해져야 된다.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그나 카르타로 인해서 하여튼 최초의 민주주의가 열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열린 다음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나온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 때 시민의 자유, 권리, 평등이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국민들과 신하들이 못난 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존은 사망을 하고요. 존 왕의 아들 헨리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헨리 3세가 이제 프랑스 친척들을 불러서 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영국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프랑스 이 친족들을 이제 부르니까 신하들하고 이제 불화가 이제 생기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잉글랜드 왕실이 차지했던 그 땅이 변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 두 장을 가져왔는데요. 왼쪽은 1180년도에 붉은색 잉글랜드 왕실이 갖고 있었던 땅이었고요. 파란색은 프랑스 왕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잉글랜드 왕실 땅이 훨씬 크죠. 그런데 점점점 지나서 1223년, 아까 그 헨리 3세죠. 헨리 3세 때 거의 다 뺏깁니다. 조금밖에 남지 않아요. 보시면은 아주 한 10% 정도 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헨리 3세가 커서 프랑스 귀족을 불러 정치를 하는데 이 사람의 무기는 그냥 파문하는 거였어요. 파문. 이런 전략으로 하는데 너무 막 나가니까 헨리 3세의 매부죠. 그 여동생의 남편인 시몽드 몽포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몽드 몽포로 백작은 군사를 이끌고 왕을 체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1565년도에 잉글랜드 각 주에 있었던 그리고 자유도시의 그 2명의 대표를 뽑고 런던에 보내서 잉글랜드 첫 의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헌장은 1215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뒤로부터 약 한 50년 뒤인 1265년도에 드디어 잉글랜드 첫 의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시몽드 몽포로 이후에 사실은 영국인에 의한 잉글랜드 역사의 시작이죠. 순수 영국인에 의한 잉글랜드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프랑스어 대신에 잉글리시를 사용하고요. 공공문서도 영어로 쓰고요. 학교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아까 보면은 이제 어떤 법령이나 칙령은 라틴어, 왕실은 이렇게 프랑스어, 민중은 영어 쓰던 거를 전부 다 하나로 영어로 쓰게끔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몽포르의 포로였다가 도망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드 몽포르가 헨리 3세를 체포를 하잖아요. 그때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도 같이 체포를 하는데 에드워드는 프랑스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몽포르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정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잉글랜드 의회가 차츰 안정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게 되죠.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한 최초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름도 영어식인 에드워드.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같은 언어를 써서 나라를 이끌어야 국가가 하나가 된다. 그 당시에 국가라는 개념은 물론 없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역설을 하고 빼앗긴 프랑스 땅보다 이 브리튼 섬이죠.
그 섬을 오히려 통일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신경을 주로 많이 쓰게 되죠. 자, 에드워드 1세는 프랑스의 봉신으로서 충실하게 매년 2번 가서 충성 서약을 했습니다. 이걸 오마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1280년 에드워드 1세가 프랑스 미남왕 필립 4세에게 충성 서약인 오마주를 바치는 모습의 그림을 보셨는데요. 그 에드워드 1세는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188cm로 별명이 다리긴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싸움도 굉장히 잘했어요. 이제 왕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 하면 좋았죠. 일자 무식쟁이라도 싸움만 잘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중세 때였으니까요. 자, 웨일즈하고 스코틀랜드를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예. 자, 어쨌든 이후 300년 동안은 비교적 안정적인 훌륭한 왕들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에드워드 1세가 딱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다가 유럽에 아주 큰일이 납니다. 그 다음 왕 때 에드워드 3세 때 10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0년 전쟁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100년 전쟁에서는 이제 이야기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100년 전쟁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권을 요구하면서 일으킨 그 전쟁입니다. 뭐 처음부터 이제 왕권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116년 전쟁인데 116년 동안 계속 싸운 게 아니고 띄엄띄엄 싸운 겁니다. 조금씩 티격태격하면서 그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00년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이제 잉글랜드하고 이제 맞서는 스코틀랜드를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이제 주군의 국가지만 언젠가는 이제 한번 전쟁을 할 그 판이었죠. 프랑스는 그 당시 샤를 4세가 왕이었는데 아들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옥치 잘 됐다 해서 에드워드 3세가 샤를 4세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제 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왕권을 요구합니다. 이 게르만에는 살리카법이라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살리카법에 의해서 장자가 왕이 돼야 하는 것을 에드워드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뭐 장자는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 살리카법을 잠시 살펴보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자는 어떤 토지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땅을 받아야 어떤 자기, 뭐 백작이든 뭐 자작이든 이런 자기를 받을 수 있는데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는 어떤 왕위 계승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라면 유럽 왕실은 서로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만약 왕에게 아들이 없다면 이웃 나라에서 살리카법을 근거로 해서 왕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살리카법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카법에서 내가 샤를 4세의 조카이기 때문에 내가 프랑스 왕을 하겠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사실 웃기죠. 왜냐하면 프랑스 왕의 신하인 나라의 그 왕이 프랑스 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계의 자식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 프랑스 인구가 잉글랜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잉글랜드는 300만, 프랑스는 한 1000만 명이었어요. 이런 적은 숫자에서도 잉글랜드가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326년도에 그 유명한 크레시 전투라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뭐 크레시 전투가 엄청 유명하죠. 깔레라는 그 영국하고 가장 가까운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 일대에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한때 파리까지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잉글랜드는 12,000명, 프랑스는 3만에서 3만 명이었는데 하여튼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잉글랜드고 왼쪽이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왕실 문장 기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병사들은 장궁을 들고 있고요. 왼쪽은 이제 쇠뇌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장궁은 이제 프랑스 병사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40에서 60kg의 어떤 투구를 쓰잖아요. 말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기사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영국의 병사들은 기사들 측면을 돌아가서 화살로 말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눌려서 펄쩍 뛰면 이제 기사들이 땅에 쓰러지죠. 그러면 바로 공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건 기사도가 사라진 전쟁이죠. 그러니까 기사들이 말 타고 1대1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싸워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름 모를 어떤 평민한테 화살로 죽는 기사도가 끝난 전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부상자하고 포로들은 그냥 직결처형을 했어요. 기사도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그 전쟁이었죠. 그 전투로 인해서 한 12,000명 정도가 죽는데 프랑스 귀족 3분의 1이 그 사망을 하고요. 왕자 11명, 1,200명의 기사가 이제 다 죽습니다. 그 당시 왕인 그 필리프 6세도 굉장히 부상을 당해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패스트 발생하고 그러다가 잔다르크가 나오고 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프랑스가 이기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100년 전쟁이 끝나서 모든 땅이 다 뺏긴 건 아니었죠. 어쨌든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 이후에 지금도 영국하고 프랑스는 완전히 견원지간이 된 거죠. 물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도 프랑스하고 영국은 사이가 안 좋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 안 좋은 것만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스트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전쟁이 띄엄띄엄 했고요. 오랫동안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100년 전쟁에서 영국이 대승을 한 또 하나의 전투가 있습니다. 아젠크루 전투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북부 아젠크루 전투의 영웅 헨리 5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영웅이냐? 아주 대승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프랑스 왕위를 댈 그 계승권을 얻은 그런 전투입니다. 프랑스 왕 샤를 4세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요. 헨리 5세가. 그래서 왕위 계승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헨리 6세는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 그러니까 프랑스 왕의 봉신이었던 잉글랜드 왕이 드디어 프랑스 왕까지 하게 되는 그런 권리를 딱 획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나중에 헨리 6세의 왕위 계승권을 이제 무시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잉글랜드 헨리 5세와 프랑스의 샤를 6세가 죽자 잉글랜드의 나이 어린 헨리 6세가 프랑스 왕, 잉글랜드 왕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모계의 왕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랑스에서는 이제 샤를 7세를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잉글랜드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아니 대관식도 하지 않은 왕이 무슨 왕이냐 그래서 공격을 해서 오를레앙을 포위를 하게 되죠. 자, 1년 동안 포위를 해서 프랑스가 버티지 못할 만큼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이때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잔다르크라는 여자가 나오죠. 16살의 잔다르크, 목치기 하다가 이런 어떤 그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약간의 군사를 이끌고 막 그냥 이겨버리는 거죠. 맨 앞에 나가서 막 군대를 막 격파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가 퇴각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잉글랜드를 응원하던 프랑스의 세력이 있었어요. 부르고뉴, 프랑스 동쪽에 부르고뉴 지방이 있는데 그 부르고뉴파가 잔다르크를 체포를 해서 넘겨버리죠, 잉글랜드에. 그리고 마녀 재판으로 화형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6살 때 전쟁에 나가서 이기던 이 소녀의 티를 벗기도 전에 19살에 이제 화형을 당하죠. 나중에 로마 교양청에서 재조사를 통해서 화형 판결을 내린 재판을 폐기하고 이 형을 무효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시켜주죠. 그리고 1920년대 돼서 성인의 이제 시성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그 승승장구하던 영국이 잔다르크 이후에 막 지면서 1444년도에 이제 뚜르라는 곳에서 이제 휴전을 성립을 하면서 이제 100년 전쟁이 그냥 갑자기 끝나버려요. 갑자기. 100년 전쟁의 결과 이런 거죠. 잉글랜드인들은 자신들의 섬 브리튼이 자신의 땅이고 자신들의 모국어는 프랑스가 아니고 영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라는 개념이 없다가 국가라는 개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고 지켜야 되고 이게 국가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전쟁에 돌아온 사람들이 제대로 먹고 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산적이 되거나 불황자가 되고 약탈나는 아주 혼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이 귀족들이 일자리 없는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왕보다 더 큰 세력을 만들어 버리죠. 이 100년 전쟁에서 아주 활약했던 그 솜씨를 귀족들 간의 싸움에 아주 유감없이 발휘를 하는데 이게 장미 전쟁이죠. 이 대귀족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인 요크 가문, 네, 에드워드가 들고 일어섭니다. 누구한테? 왕관을 차지하고 있는 랭커스터 집안에 들고 일어서서 전쟁이 터지죠. 그러니까 요크 가문은 하얀색 장미가 상징이고요. 랭커스터 가문은 붉은색 장미가 상징인데 30년간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귀족들 간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농민이나 평민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장미 전쟁 덕분에 귀족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더 세지는 거죠. 마그나 카타 이후에 왕권이 좀 약해지고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졌는데 갑자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왕권이 세지고 귀족들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30년 전쟁 결과 승리로 이끈 랭커스터의 가문의 헨리 튜터가 승리를 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튜터 가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잉글랜드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이 시작되기 이제 직전이죠. 헨리 튜터는요,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요크 가문하고 랭커스터 가문을 결혼을 해서 약간 이게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튜터 가문의 문장은 하얀색 장미와 빨간색 장미를 합친 그런 문장으로 채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합이 돼서 평화롭게 진행해 나갑니다. 귀족은 군사를 20명 이상 둘 수 없게 했고요. 근데 뭐 남은 귀족이 29명이라서 뭐 회의가 있으나 마나였죠. 그러니까 의회를 여나 마나였어요. 너무 작다 이거죠. 뭐 돈도 많이 없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년 동안 절대 군주 시대가 옵니다. 뭐 무슨 이런 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 왕권 신수설 같은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막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귀족이 많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새로운 귀족들급의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뭐 정확히 귀족은 아니지만 큰 돈을 번 장사꾼이라든가 공부 많이 한 법률가, 학자, 뭐 대농장 주인, 뭐 국가의 공적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죠. 왕하고 귀족 다음인 사람들의 계급을 이제 젠틀이라고 불렀습니다. 젠틀이. 이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젠틀맨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젠틀맨, 뭐 너 젠틀하다, 뭐 예의 바르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귀족 다음에 바로 신분이 젠틀맨이고요. 젠틀맨보다 한 단계는 낮지만 그래도 실력이 가진 사람들, 뭐 일반 농부나 백성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농장 주인이라든가 뭐 돈 있는 사람들, 이오먼이라고 합니다. 이오먼. 그래서 왕 밑에 귀족이 있고 젠틀맨, 요먼, 그다음 평민을 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젠틀맨하고 요먼은 실력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층이었고 귀족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먼하고 젠틀맨한테 이렇게 골고루 관직을 나눠 줍니다. 또 의회에서 젠틀맨하고 요먼이 아주 대다수를 차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군이죠. 자, 영국 시스토리 중에 가장 이야기거리를 많이 남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헨리 8세 이야기. 네, 8명의 부인을 뒀고요. 2명은 처형을 해버리고 18세에 왕에 오른 아주 풍채 좋은 스포츠맨입니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정력을 가진 이제 사람이었죠. 첫째 아내가 캐서린입니다. 죽은 형의 아내죠. 형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스페인의 공주였거든요. 스페인의 공주. 그래서 스페인의 덕을 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 애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재미없으니까 사랑도 없는데 그냥 정치적인 정략 관계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시녀인 까만 눈동자에 엠블린하고 연문을 뿌리게 되죠. 그래서 교황청에 당당하게 이혼 신청을 딱 냅니다. 근데 이혼은 안 돼요. 캐톨릭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지만이 어떻게 새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절되니까 교황청이 뭐 거절하든 말든 그냥 이혼하고 엠블린하고 결혼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괘씸한 헨리 8세를 아예 파문을 시켜버려요. 너 인간 끝이다 해가지고 인생 쫑났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아니 그럼 내가 종교를 바꾸면 되지 뭐 그까진 거 뭐 캐톨릭 아니면 뭐 할 게 없냐 해서 성공회로 바꿔버려요. 네, 자기가 어떤 그 교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당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미 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뭐 칼뱅파 뭐 하고 무슨 그 루터파 이런 파들이 나오는데 칼뱅파의 그 신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잉글랜드의 청교도하고 스코틀랜드의 장로회가 이 칼뱅파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뭐 성공회가 카톨릭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교리는요, 카톨릭에다가 루터파의 교리를 약간 더한 거예요. 칼뱅파의 교리를 더한 게 아니고 캐톨릭에다가 루터파의 교리를 약간 더한 정도죠. 자, 두 번째 부인 엠블린하고 결혼했는데 딸만 낳았어요. 그러자 왕비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서 간통죄를 뒤집어 씌우고 처형을 하고요. 이 엠블린의 딸이 그 엄청난 영국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고요. 세 번째 제인 시무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여자는 사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는 칼뱅파는 있는데 루터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들이 독일에 있는 루터파들이 잉글랜드에서 세력을 좀 키워보려고 어떤 왕국의 공주를 추천을 하죠. 안나 폰 클레페인데 너무 무뚝뚝해서 실증나서 이혼하고요. 캐서린 하워드가 있습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목을 잘라서 사형해버립니다. 마지막에 캐서린 파예요. 헨리 8세보다 오래 산 사람이죠. 4번을 결혼한 여자고요. 헨리 8세는 3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여자가 굉장히 무서운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4번 결혼했는데 남편들이 다 자기보다 일찍 죽은 거죠. 생각해보면 혹시 남편들을 다 독살하지 않았나? 뭐 이런 섬찟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캐서린 파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되는 엘리자베스를 어릴 때 돌봐주고 키워줬다라고 하죠. 자, 퀸 메리, 블러드 메리. 그러니까 첫 번째 헨리 8세 부인 캐서린 사이에 태어난 여자입니다. 스페인의 카스티아 왕실에서 카톨릭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이제 왕이 딱 됩니다. 스스로 왕관을 쓴 최초의 영국 여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성공했지만 자신은 카톨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으로 돌리려고 하죠. 그리고 11살 어린 자신의 그 외사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가 그 나중에 유명한 스페인의 아르마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무적 함대를 이끈 사람인데 그 당시에 나폴리의 왕이자 밀라노의 공작이자 뭐 스페인 왕세자였죠. 스페인의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별로 이제 사이에 좋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그 메리는 영국을 캐톨릭으로 돌리려고 뭐 청교도 성공의 신자들을 아주 그냥 탄압해서 불을 태워 죽이죠. 뭐 전해지는 건 수만 명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블러드 메리 이렇게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엠볼린 사이에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 잉글랜드 역사의 황금기를 만든 분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처녀왕입니다. 처녀로 살다가 죽었어요. 나는 영국이라는 왕국의 남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최소 7개의 언어를 쓰고 말했습니다. 11살 때 이미 5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잉글랜드의 영어를 부활을 시켰죠. 이 당시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활동했을 당시였는데 한 40년 정도는 같은 기간에 살았죠.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그다음에 캐톨릭에서 성공회로 돌리려고 해요. 영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회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가톨릭하고 청교도 이 사람들을 탄압을 안 할 수 없죠. 자, 엘리자베스 1세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웨일즈를 통합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웨일즈의 용의 문장을 딱 쓰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 때 이때만 이제 거의 뭐 쓴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방패에 있는 부분에는 잉글랜드의 세 마리 사자하고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백합꽃을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이제 샘프라 에덴이라고 써 있습니다. 샘프라 에덴 라틴어로 써 있죠. 항상 똑같다. 나는 초지일관이다. 항상 똑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 모토로서 이제 진짜 살아갔던 여자죠. 자,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주 그냥 당대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있죠. 온몸에 다 보석을 치장한 그런 옷이고요. 예, 그림에는 뒤에 그 배경 그림에는 이제 스페인 아르마다 함대가 아주 쩔쩔매고 아주 그냥 풍랑에 휩싸이는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오른쪽이죠. 그 왼쪽에는 이제 영국의 이제 함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그 1588년 깔레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거든요. 그 잉글랜드가 스페인의 아르마다를 그 누르고 바다의 왕자가 되는 그 해전인데 그 유명한 해전을 읽기 때문에 기념으로만 그린 그림이에요. 오른손에 지구본을 딱 올리고 있는 건 내가 지금 바다를 정복했다, 세상을 정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해적으로 키운 나라예요. 해적. 그러니까 해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죠. 아주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그 해적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인데요. 마젤란에 이어서 세계 일주를 두 번째로 한 사람이죠. 뭐 실질적으로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마젤란은 한 바퀴 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름 알려진 사람 중에서 진정하게 한 바퀴 돈 사람은 프란시스코 드레이크입니다. 하여튼 그 서인도하고 이제 남미에서 스페인의 배를 약탈해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잉글랜드 왕실에 얘를 처벌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은보화를 잔뜩 가져다 줬거든요. 영국 왕실이 그 재정이라는 것은 귀족들 의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주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프란시스 드레이크를 명예 해군 제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실제로 제독이죠. 해적이었기 때문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을 할 수 없으니까 명예 해군 제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건 이거예요. 1579년도에 칠레 페루 해안에서 스페인 왕실 보물섬 카카푸스호를 약탈해가지고 가져온 거죠. 엄청난 금은보화를 뺏어서 가져오는데 옮겨 싣는 데만 5일이 걸렸대요. 5일이. 예. 이 해적이 가져다 준 돈으로 영국 왕실이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깔레 해전은 이래요. 1588년도에 벌어졌는데요. 스페인 무적 함대와 잉글랜드 왕국의 함대와의 해전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전쟁의 주요 전투입니다. 해적이자 제독이었던 프란시스코 드레이크가 이제 활약을 한 것이죠. 이 전투에서 아르마다가 큰 그 손실을 입지는 않았어요. 한 3척 정도 이렇게 물에 타서 손실을 당하긴 했죠. 이 해적선들은 빠르잖아요. 그다음에 대포 성능이 워낙 좋은 이 배들한테 만나면 무조건 당하니까 영국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가려고 하는데 폭풍을 2번 만납니다. 그래서 82척이 배가 침수가 되고 한 10,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르마다 스페인 무적 함대가 패배를 하면서 그 영국이 바다의 왕자로 등극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영국이 미국을 진출한 것도 사실 이때입니다. 엘리자베스 1대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1585년도에 영국 배가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대륙에. 근데 처음에 도착 딱 한 그 장소를 뭐라고 지었냐 하면 엘리자베스 1세가 처녀잖아요. 그래서 처녀를 뜻하는 버지니아로 정했어요. 버지니아. 네. 자, 어쨌든 엘리자베스가 하여튼 대단한 여자입니다. 네. 대단한 여자예요. 이 100년 전쟁 이후에 사실은 영국이 변한 게 뭐가 있냐면 양모만 수출한 게 아니고
양모를 가지고 요크셔에서 기계를 가지고 그 무증물을 만들어요. 예. 나중에 그게 직조물을 만드는 기술이 돼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에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게 하죠. 자,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서 이제 처녀였기 때문에 이제 왕권을 넘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넘기냐면 자기가 사형을 시킨 오촌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한테 넘깁니다. 제임스 6세한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메리 스튜어트 아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한테 넘깁니다. 그 사람이 제임스 1세의 영국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운의 스코틀랜드 말이 블러드 메리가 있고 스코틀랜드 메리가 있거든요. 스코틀랜드 메리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비운의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역사를 이렇게 보면 비운보다 한 만큼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사망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스코틀랜드 여왕이 됩니다. 프랑스 공주였던 어머니가 메리를 프랑스로 데려가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황태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국은 스코틀랜드 왕이면서 프랑스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프랑스 왕이 죽고 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죠. 그리고 귀족인 단니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가 이탈리아 음악가 라티오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인 단니가 메리 앞에서 라티오를 죽여버립니다. 아주 분노를 하게 되죠.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메리는 라티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주 미남귀족 보스웰 백자하고 짜가지고 남편을 죽여버리죠. 석 달 후에 보스웰 백자하고 이 스코틀랜드 메리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메리가 이제 반란군에 잡혀서 투옥을 하게 되는데 가까스로 이렇게 메리가 탈출하게 되고 스코틀랜드의 왕은 메리의 아들이 제임스 6세가 등극을 하게 되죠. 메리는 도망가가지고 자신의 친척인 엘리자베스한테 목숨을 구걸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요. 그냥 살면 되는데 딱 보니까 잉글랜드 왕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캐톨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캐톨릭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하고 음모를 하다가 발각이 돼서 1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블러드 메리의 전 남편이었던 펠리페 2세가 이야기를 하죠. 죽이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카톨릭의 여왕이었던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형을 언도해버립니다. 그 아들 제임스 6세도 사형을 언도해버려요. 자기가 잉글랜드 왕에 탐나니까 어머니 사형을 언도해버리죠. 이런 것들이 다 배은망덕인데 말이죠. 어쨌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침공 계획을 해서 깔레 해전에서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제임스 6세이면서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이면서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왕권 hin수설을 이제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잠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합쳐지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두 개의 국가의 국기를 합치는 그 안을 낸 게 나중에 이제 유니언 잭에서 이 제임스의 잭이 된 거죠. 잭은 제임스의 어떤 애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유니언 잭. 지금의 그 잉글랜드 그 영국 국기죠. 영국 국기.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너던 아일랜드의 국기가 이제 이 뒤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요. 아주 어리석은 이 제임스 1세. 카톨릭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성공의 중심인 잉글랜드에 모든 종교를 다 허용을 해버려요. 야, 종교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해. 왕과 귀족은 그냥 성공회이고 의회 의원들은 청교도를 믿습니다.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성공회, 가톨릭, 청교도 아주 그냥 아주 복잡 아주 아우성이죠.
그런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제임스 1세가 나서서 이 성공회나 다를 바 없는 요청을 다 해요. 성공회 니는 그냥 성공회 하고 카톨릭 니네 하는데 나를 그 교황처럼 모셔라. 선교도 니네 선교도 하면 좋은데 성공회처럼 해라. 그러니까 반발이 심한 거죠.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청교도 목사 뭐 300명 추방하고 그 일부는 아주 분노를 하면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이죠. 1620년도에. 그게 이제 미국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네. 제임스 1세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카톨릭에서는 또 제임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발각돼서 전부 다 사형당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돈 쓰는 재주가 있어요. 뭐 이렇게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니,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엘리자베스는 아주 검소한데 돈도 못 버는 이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보다 한 6배를 많이 물 쓰듯이 씁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그 공작이 하나 나타납니다. 유명한 버킹엄 공작. 버킹엄이 제1대 공작 조지 빌러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삼총사라는 그 소설 속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1618년도가 되면서 30년 종교전쟁이 터져버리죠.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에요. 30년 종교전쟁.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전쟁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오스트리아, 스페인 중심과 북부 독일, 뭐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중심의 그런 30년 동안의 전쟁이죠. 말이 전교 전쟁이지 실제로는 그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카톨릭 편에 섰다가 프로테스탄트 편에 섰다가 하면서 그 돈잔치를 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예. 그 스페인의 함대를 늘려가지고 네덜란드를 치고 잉글랜드도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세였던 미남귀족 버킹엄 공작 조지 빌러스가 이 머리를 짜냅니다. 스페인이 공격해 오면은 곤란하니까 스페인하고 사등관계 맺으면 평화롭게 예? 전쟁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등관계 맺으려고 아들인 찰스를 스페인에 보내는데 너무 식은방 떨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잉글랜드가 혼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버킹엄 공작이 프랑스와 사등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주선을 합니다. 반대가 굉장히 심하죠. 반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반대가 심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에 무릅쓰고 프랑스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찰스 1세로 등극을 합니다. 네. 이 의회와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장미전쟁과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영국 왕실의 변천사를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찰스 1세 왕부터 현재 왕실까지의 변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